제가 평택에서 알고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옛날에 과학 선생님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나이가 82살인데 글쎄 75살 되던 해에 아들이 꼬신 거예요. 어머니가 살던 아파트 팔고 내가 사는 아파트 팔아서 50평짜리 아파트를 사자. 그래서 75살 먹은 할머니가 그런 생각을 했대. 내가 살면은 얼마나 사나? 살면 얼마나 사나? 여기 혹시 나는 살면 얼마나 사나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안 죽어. 얼마 전에 102살 먹은 할머니한테 인터뷰를 했어요. 기자가. 할머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그랬더니 70살에 그랬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내일 모레면 죽겠지. 내일 모레면 죽겠지.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어머니 어디 여행 갑시다. 그럼 내가 살면 얼마나 사는데 무슨 여행이냐. 니네들이나 갔다 와라. 난 여기 있을 테니까. 그러는데 80이 돼도 안 죽더래요. 80이 돼갖고 그런 생각을 했대. 이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어머니 내가 갈비 사드릴 테니까 갈비 니네나 먹으러 가라. 난 내일 모레면 죽을 건데 무슨 갈비가 필요하냐. 그리고 뒷방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90이 됐는데 그때도 안 죽더래요. 그래갖고 90이 돼갖고 진짜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진짜 내일 모레. 그리고 100살까지 산 거예요. 이 할머니가.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30년 동안 내일 모레면 죽을 거다. 그리고 뒷방에 앉아있던 게 제일 후회된다는 거예요. 30년이 짧은 세월이에요? 그 30년 동안 돌아다니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노인대학에 나오면 춤 시간도 있죠. 춤도 추고 박수도 치고 그랬으면 그 30년이 축복의 30년이야? 저주의 30년이야? 축복이죠. 근데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는 거야? 저주의 30년을 사는 거예요. 어쨌든 이 할머니가 내가 살면 얼마나 사나? 손자 얼굴이나 보고 자식이나 밥이나 먹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집을 팔아갖고 아들 이름으로 다 해주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는 순간 자식하고 살아요? 누구하고 살아요? 며느리하고 살죠. 며느리가 그동안 시어머니하고 안 살았는데 학교 선생님을 했으니 얼마나 꼬장꼬장해요. 챙견을 얼마나 하겠어. 이거 챙견 저거 챙견. 그래 며느리 미쳐 안 미쳐? 미치죠. 며느리 성당도 나가기 싫은 거. 시어머니 열심히 나가는 성당. 그러니까 어떻게 해? 성당 안 나가는데 성당 안 나간다고 또 욕하고. 그러니까 점점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나 어머니랑 밥 먹는 거 체하니까 안 된다. 어머니 들어가갖고 방에서 들어가 먹어라. 밥도 같이 못 먹는 거 방에 들어가고 혼자 먹는 거예요. 손자하고 밥 먹으려고 합쳤는데 구박을 받는 거지. 하루는 날 찾아갖고 신부님 머리 좀 만져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만져보니까 혹이 이렇게 2개가 났어. 보온병으로 며느리가 때린 거예요. 아니 60 먹은 며느리가 80 먹은 며느리랑 싸우면은 누가 이겨요? 60 먹은 며느리가 이기게 돼 있어요. 30대 며느리는 울면서 참지만 60대 된 며느리는 안 참아요. 같이 싸우지. 그래갖고 혹이 이렇게 2개가 나서 왔어요. 할머니 왜 그러고 사냐. 나하고 저 소송 걸자. 그럼 지금 아파트가 8억이니까 할머니 25평 그쪽 25평이니까 4억이니까 할머니 4억 찾아갖고 우리 집에 오면은 내가 죽을 때까지 평창에서 모시고 살겠다. 4억이면 그래 82이니까 100살까지면 4억이면 살거든요. 그래 살자. 그래갖고 나하고 고소장을 다 썼어요. 학교 선생님이라 얼마나 잘 썼는지 몰라. 그래갖고 재판 날짜를 이제 잡아갖고 변호사 다 해갖고 보냈어. 재판이 지나고 났는데 1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고 2주일이 돼도 안 나타나는 거야. 한 달 만에 성당에 나타났어. 제가 할머니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재판하는 날 아들이 무릎 꿇고 어머니 재판 취하해 좀 내가 잘 모시겠다고. 그래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취하를 한 거. 그래 할머니 그럼 나한테 뭐야 그래 나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느냐. 자식 욕하고 며느리 욕하게 만들었느냐. 신부님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디 있느냐고. 자식이 잘하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그거를 우기느냐고. 이미 80 넘어서 자식 아니에요. 왼수예요 왼수. 그래갖고 할머니 이제 자식한테 맞고 살던 나한테 찾아오지 말아라. 3달 됐는데 새벽에 전화가 왔어. 신부님 저 마리아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할머니 왜 성당에 요새 안 나타나느냐 그랬더니 그 집에 사는 게 너무 괴로워서 스스로 전라도에 있는 양론에 들어간 거예요. 자식한테 재산을 주면 3가지를 잃어버려요. 첫 번째 자식을 잃어버려요. 2번째 본인의 인생을 잃어버려요. 3번째 재산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도 안 잃어버리고 인생도 안 잃어버리고 재산도 안 잃어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식하고 따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은행에 가서 담보로 넣고 그거 다 쓰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식한테 피해 안 주고. 그러면은 신부님 나 늙어서 죽을 때 어떻게
늙으면은 남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이런 생각한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항상 하는 얘기가 거지 근성을 버려라. 남들이 뭘 알아서 해줘. 늙은 나를 누가 책임져줘?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내가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돼. 그래서 60부터 64살까지 정규학교를 다녀야 돼. 이런 거 배우는 거. 근데 우리나라가 이 정규학교가 없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아까 아주 얘기하던 거. 자, 그러면 자식들한테 어떻게 서름을 받느냐? 처음에는 무관심해요. 늙은 부모한테 무관심해. 밥을 먹거나 말거나 전심을 뭘 먹었는지 반찬을 뭘 먹었는지 우리 어머니가 노인정을 어디 나가는지 몰라. 무관심이야, 무관심. 우리 할머니들, 며느리들한테 섭섭한 할머니들 많죠?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100명이. 맞죠? 네. 아유, 솔직해네. 비산동 할머니들이. 왜 내가 100명이면 99명이 며느리한테 섭섭하냐면 내가 고해성사를 들어보면요. 내가 비산동에 있을 때 16,000명이었지 교우들이. 고해성사 무지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할머니들이 오면 고해성사의 100%가 다 며느리 욕이에요. 며느리 욕. 뭐 며느리가 얼마나 못되게 한 거 뭐 다 얘기해요. 그럼 내가 뭐라고 그래? 할머니 요새 젊은 것들이 버릇이 없어서 예의 없이 자라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해하라고. 할머니 며느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다. 예. 그럼 며느리들은 들어오면 나한테 뭐라고 고해성사할 것 같아?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때문에. 그럼 내가 그 며느리들한테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늙으면 다 그러니까 니네 집만 그런 게 아니다. 늙으면 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그래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할머니들하고 며느리들하고 입장을 조금 생각을 해봐. 자,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키웠을 때, 막 키웠을 때 태어났어. 막 손가락에 꼬무락거리고 막 저기 막 옹알이하고 이뻐요, 안 이뻐요? 아, 이놈이 일어났어. 뻗떡. 그래갖고 걸으면 한 걸음 뛰었을 때 흥분돼요, 안 흥분돼요? 흥분되죠? 걸어. 그럼 기가 막히게 행복하죠? 그 행복은 아마 생각해봐. 기가 막히게 행복했을 거야. 거기다 엄마라고 그래봐. 어때요? 막 죽지. 엄마라고 그러면은 막 죽어. 엄마라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이제 애가 가방 들고 막 학교 갔다가 뛰어왔다 하고 이놈이 키가 중학교 고등학교 됐는데 나보다 더 커져. 뿌듯해요, 안 뿌듯해요? 이게 키우는 맛이요 보통 큰 맛이 아니에요. 그런데 반대로 입장을 바꿔놓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어머니가 70이 됐어. 문을 열고 나오면은 아이고 그런단 말이야. 부모는 자식을 키우는 재미에 정말로 푹 빠져있지만 자식은 부모가 죽어가는 걸 본단 말이야. 얘야 눈이 좀 안 보인다. 보니까 백내장이 걸렸어. 눈이 또 났더니 얘야 무릎이 아프다. 그러니까 무릎에 여기 그냥 저기 물렁뼈가 다 없어졌고 그 뼈 수술해줬어. 그러니까 문 열고 나오면 아이고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점점 나빠져요. 점점 죽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누가 더 기쁠 것 같아? 자식을 키울 때가 기쁠 것 같아? 죽어가는 부모를 보는 게 기쁠 것 같아요? 여기는 안타까움, 짜증, 의무감 이런 게 들었어. 여기는 기쁨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한테 나한테 왜 이렇게 섭섭하게 하나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죽어가는 걸 보는 건 그 슬픈 거예요. 그 외로운 거예요. 이게 정말 좋은 건 뭐야? 그 모습을 자식한테 안 보이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사는 게. 그러니까 제발 같이 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한테 뭐 의지하고 기대하고 산다. 저는요 여러분들처럼 80까지 사는 게 원이에요. 사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사는 게. 제가 신학생 때 몸이 안 좋았어요. 건강이 안 좋았어요. 우리 뭐 15년 전에 우리 할머니들 나 봤을 때 내가 47kg였어. 47kg. 근데 지금 57kg야. 그러니까 신학생 때 내 이 허리띠가 여기에 정상적으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여기 앉아있으면 여기 어디가 있고 딴 날은 여기가 있고 허리띠가 제자리를 잡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동창 신부들이 이제 내일 모레 오는 호계동에 우리 최영남 신부하고 작년에 나하고 같이 살던 이용삼 신부가
신학생 때 그랬어요. 너 신부 돼갖고 40살까지 살면 이별 여행 가준다 그랬어요. 40살까지만 살아라 이거지. 그때까지 못 살 줄 알았거든요.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이 보였거든요. 40살까지 살면은 큰 컨테이너 트럭 하나 거기다가 먹을 거 침대 다 해갖고 세계 구경시켜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신부가 되고부터 건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비산동에서도 좀 건강해졌는데, 이제는 여기 이제 평창에 와서 흙집에서 사니까 완전 건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내 목표가 40에서 바뀌었어요. 80으로. 왜? 이게 건강하고 보니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밥도 맛있고,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 이게 오래 사는 건 큰 축복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금 6.25 전쟁 통해 안 죽었지, 교통사고로 안 죽었지, 암으로 안 죽었지, 지금까지 사는 건 하느님의 은총, 축복 아니면 지금까지 못 살아요. 이 좋은 축복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돼?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행복한 방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인생을 설계하는데 되게 어떻게 하느냐? 20살 때까지 공부하고 30살에 이거 준비해서 장가 가고 50까지 자식 다 키우고 60에 인생 설계를 대부분이 끝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40년 동안의 인생 설계가 자기가 돼 있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40년 동안 내가 우리말에 이런 게 있지.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런 노래 있죠.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1950년대 나온 노래예요. 근데 1950년대 평균 연령이 46세였어요. 그러니까 늙을 때까지 살았어 못 살았어요? 60 동네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둘이에요. 하나둘. 그러니까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왜 못 놀아? 빨리 죽으니까. 근데 이 노래가 틀린 노래예요. 어떻게 불러야 되냐?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안 죽어. 안 죽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노세 늙어지면 안 죽나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할머니들은 자식들도 다 키웠고 노동도 끝났고, 내가 말했듯이 할러데이, 휴가 받은 거, 인생의 휴가. 이 휴가 받은 이 인생 동안 뒷방에 쭈그리고 살 것이냐, 다녀보지 못한 데 다니고 먹고 싶은 거 못 먹은 거 먹고 다닐 거냐는 누가 결정하냐면 할머니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할머니들이. 내가 남은 이 재산을 가지고 정말로 즐겁게 쓰다가 죽을 땐 정말 행복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70부터 90까지 뒷방에 쭈그리고 앉아서 원망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죽을 거냐. 이게 차원이 굉장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한 번쯤 내 앞으로 20년이 남았다, 30년이 남았다, 이걸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뭐가 문제냐면은 외로움이 제일 먼저 찾아옵니다. 특히 할머니나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가 아파서 들어 눕거나 세상을 떠나면 급격히 우울해지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할머니들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할아버지들 왜 안 모시고 왔냐고 그러니까 집 지켜야 된다고, 그리고 할머니들만 전부 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할머니들 지금 자식 걱정하고 자식 신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은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왜? 늙은 나랑 누가 밥 아침 점심 저녁 같이 먹어줄 건데, 누가 나랑 같이 텔레비 봐줄 건데, 아무도 없어요. 오로지 남편이 있으니까 어떻게 같이 텔레비전도 보고 밥도 먹고.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굉장한 차이가 나요. 혼자 먹는 거랑 같이 먹는 거랑. 그러니까 내가 내 남편이 죽었다,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날로.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뭐야? 제일 좋은 거는 남편이 먼저 죽고 그 다음날 여자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가 먼저 죽고 그 다음날 할머니가 따라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할아버지들이 쓰러지면 이게 돌보는데 할머니들이 쓰러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이 노년에
이게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야. 외롭고 안 외로우냐의 문제. 이거 외로운 것처럼 무서운 병이 없어요. 제가 여기 생태마을에 이 혼자 밥 먹잖아요. 사정원에서 혼자 밥 먹어요. 그러면 혼자 밥 먹는 게 뭐가 재밌어요? 작년에 우리 집에 안식년하는 신부님이 두 분이 와 계신데 두 분하고 이렇게 밥 먹는데 밥 먹는 시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얘기도 하고 뭐 누구 흉도 보고 뭐 무슨 일 얘기 잘 모르는 정보도 얘기하고 너무 텔레비전도요. 저는 혼자 텔레비전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나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안식년하는 신부님 오고 난 다음부터 내가 우차사를 1년 내내 봤다니까. 혼자 보고 웃는 건 그거는 정말로 이상하잖아요. 혼자 보고 막 방에서 혼자 깔깔고 미친 거죠. 혼자 보고 웃고. 근데 신부님하고 우리 나하고 안식년한 이용삼 신부님하고 같이 1년 동안 저녁에 우차사를 봐도 재밌고 뭘 봐도 재밌는 거야. 둘이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신부 그냥 혼자 밥 세끼 먹고 혼자 저녁에 텔레비전 보고 정말로 그거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할머니들은 나는 원래 처음부터 그랬으니까 그거를 연애했는데 둘이 텔레비전 보고 둘이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둘 중에 하나가 죽었다. 그럼 그날로 고아되는 거예요. 그 외로운 시간을 자식들이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정하게 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일을 얘기하겠어요? 뭘 얘기하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부부가 60 넘은 부부가 애인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건 애인같이 사는 게 아니라 왼수같이 살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어떻게 했어? 자식 키우느냐고 엄마는 정신없이 바쁘고 아빠는 나가서 돈 버느냐고 정신없이 바빴어요. 그래갖고 둘이서 데이트할 기회가 없었어.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우리나라는 안사람, 바깥사람 그랬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깥사람이 이게 안 죽으면서 당신이 이제 사회에서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해라. 집으로 가라. 그래갖고 집에 들어가고 안방에 들어와서 안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생 사랑한다는 말 한 번 안 하고 다정하게 뽀뽀 한 번 안 했는데 이게 둘이서 같이 사니 이게 집안이 평화로워요? 안 평화롭지? 그러니까 서양은 2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30대 바꾸고 3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40대 바꾸고 40대 만나갖고 안 맞으면 50대 바꾼 부부가 50대부터 100살까지 애인같이 산대요. 소중함을 알아서. 근데 우리는 20대부터 50대까지 한 번도 안 바꾸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바꾸고 어느 날 갑자기 바깥에서 전심 저녁 먹고 들어오던 사람을 이게 밥 새끼를 다 차려줘야 되니 이게 쉬워요? 쉽지 않지. 그러니까 왼수라고 그러는 거지. 왼수. 애인이 아니고. 방도 어떻게 써? 아니 늙어서 안 그래도 외로운데 방도 그 아파트에서 둘만 사니까 할머니는 안방에서 자고 할아버지는 뒷방에서 자고 잠도 따로 자고. 이거 뭐 같이 사나 마나야. 그 지금 우리 할머니들 보약을 해줘도 누구한테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할아버지한테 해줘야 돼요. 다정하게 해줘야 돼요. 그 있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위안인데요. 제가 87년도에 이 노원에 있는 그러니까 옛날에 이 상계동, 하계동 이렇던데요. 거기 맹인 재활원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맹인 재활원에 이렇게 거기서 이제 근무를 했었을 때 거기에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어갖고 내가 뭐 좀 염도해주고 그냥 성가도 잘 해주고 그랬는데 그 눈이 먼 그 자매가 그 방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바꾸냐 그랬더니 여길 가도 남편 냄새, 저길 가도 남편 냄새. 남편이 너무 그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은 소용이 없는 것 같지. 그렇죠? 빨리 죽었으면 좋겠고 귀찮지. 밥 새끼 해주는 거. 그런데 그 묵뚝뚝한 할아버지가 없으면요 정말로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들한테 좀 잘하세요. 자식한테 신경 쓸 거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더 신경 쓰세요. 진짜 지금 중요한 동반자는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야. 구박 좀 하지 말고. 노년처럼 축복받은 삶이 어딨어요. 근데 노년에는 스스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슬픔을 견뎌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잃는다. 상실은 그야말로 노년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이다. 친구들,
친척들, 배우자, 심지어 자녀들이 먼저 갈지도 모른다. 어제 100살 먹은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들이 다 먼저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안 죽으니까. 그럴 때는 그 상실감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로움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증가하는 거죠. 외로움, 고독, 제일 무서운 거예요. 나이 먹어서. 상실은 단순히 죽음만을 뜻하지 않는다. 삶의 모든 측면이 상실의 영향을 받는 듯하다. 상실은 사회적, 경제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잃어가는 거, 육체적인 상실도 있다. 눈이 침침해지고 독서나 운전이 어려워져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활동이 곤란해진다. 노년은 외모에도 영향을 준다. 젊었을 땐 피부도 뽀얗고 정말 얼마나 예뻤어요. 여기 보니까 젊었을 때 한 미모 했을 할머니들이 내가 보니까 굉장히 많어. 뭐 기가 막혔을 텐데 외모에는.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모든 형태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이 외로움, 상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누구냐면 친구라는 거예요. 이 친구랑 함께 나누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은 자식하고 같이 살다 보면 자식 이사 갈 때 이사 가요 안 가요? 따라가요 안 가요? 자식 이사 갈 때 따라가고 친구 한둘 죽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꾸 친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지금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아무데도 이사 가는 걸 제가 권하지 않아요. 거기서 30년 동안 살았는데 거기 친구들이 얼마나 많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살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칼국수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러시다가 그 동네에서 돌아가시라는 거예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왔어요. 그래서 살던 데서 죽도록. 우리가 늙으면 양로원 가면 되지 뭐 이러는 생각 많이 하시죠? 그런데 미국에서는 양로원 가는 게 10%도 안 돼요. 다 자기 살던 집에서 죽어요. 그게 가장 노년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어디 이사 갈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살던 데서 살다가 죽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랑? 친구랑. 아니 손자가 같이 놀아줘, 아들이 같이 놀아줘. 손자는 학원 다니기 바쁘고 학교 다니기 바쁘고 근데 언제 같이 놀아줘? 그놈의 손자한테 용돈 줄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친구하고 냉면 사 먹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막걸리 먹고 해롱해롱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비산동 노인대학 할머니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또래 친구들하고 노래도 하고 아까 보니까 또 마당에서 노래하고 막 강의도 안 들어오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한 번 친구를 만나서 노래하고 춤도 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노인대학 중간에 관두지 마세요. 죽을 때까지 다녀. 죽을 때까지. 예. 그거 가면 밥도 그냥 주잖아. 이야, 얼마나 좋아. 아니, 노인대학 다니까 지금 수학여행 온 거 아니야? 1박 2일? 수학여행도 오고. 아유, 한 신부님이 얼마나 훌륭해. 그냥 이쁘게 생기기도 했지만 얼마나 훌륭해. 할머니들 그냥.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먹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배워서 60까지 울고 먹는 거예요. 그럼 25에서 60까지. 그럼 보통 한 30살 되면은 한 30년 울고 먹고 사는 거예요. 자, 60부터 지금 100살까지 살아. 그럼 몇 년이야? 40년이죠? 이 40년 울고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학교 다녀야 돼요.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학 다니는 거 아니야? 노인대학?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노인대학이 천주교가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금? 노인대학이에요.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을 배워서 60까지 산다면 60부터 100살까지 살려면 정규 학교가 생겨야 돼. 60부터 3년,
4년제 학교를 다녀야 돼.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를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니어, 노인 대학을 전부 다 동네마다 학교에 세워갖고 60살 되면은 아예 여기 의무 교육을 해야 돼. 4년 동안 배워갖고 나머지 100년, 40년 살 거를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고, 친구 관리는 어떻게 하고,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온 그 재능을 어떻게 키워주는 거. 그래서 이 학교 안 나오면 살지 말어, 100살까지. 60살 넘어서 이 학교, 정규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100살까지 살 자격증을 줘야 돼요. 그럼 모르고 그냥 살면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 정규학교, 우리나라가 진짜 훌륭한 나라 되려면은 60살 넘어서 동네마다 정규학교 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이 졸업장을 가져야만이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지금 한심하게 사는 할머니들 얼마나 많아요. 얼마 전에도 어떤 남편이 굉장히 훌륭한 남편인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재산을 확실하게 정리를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 할머니 혼자 남았는데 자식이 서로 재산 분가한다고 싸워갖고 재판에 걸어갖고 할머니가 여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저기 가서 재판정에 서고. 이게 학교를 졸업하지 못해서 그래. 이 정규 학교를. 우리나라가 이 정규 학교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이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교육제도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안 하니까 성당의 정규 학교라도 다 노인대학 다니라 이거예요. 절대 관두지 마세요. 호주에서는 다른 사람 절대 안 만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6개월 동안 그 할머니가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6개월 동안 냄새가 하도 나서 보니까 죽은 지 6개월 돼서 그때 발견한 거예요. 자식들도 뻐젓이 다 있는데 자식이 있어도 부모 6개월, 1년 안 차가는 자식 많아요.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건 누구야? 친구야, 친구. 그 여기 노인대학에 같은 반에 친구가 안 나오면 전화로도 한 통 해볼 거 아니야. 그럼 죽었는지 살았는지 꼴가닥 죽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노년에 가장 중요한 건 친구다. 며칠 전에 능평성당에 7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 네 부부가 여기 왔고 2박 3일 동안 놀고 가셨어요. 네 부부가 바나 다 갖고 오고 쌀, 반찬 다 갖고 왔어. 그럼 비싸지도 않지. 하루에 뭐 잠자는 거 하면 4만 원, 5만 원이면 되니까 그 4일 동안 여기 와갖고 얼마나 근사하게 놀고 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집에서 자주 벼야 돼, 집을. 며느리하고 가능한 한 안 마주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며느리도 편안하지, 누구도 편안해? 나도 편안하고.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있으면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뒷방에서 쭈그리고 앉아갖고 방 출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렇게 뒷방에 깜깜하게 있으나 관 속에 깜깜하게 있으나 똑같은 거예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살아있으려면 멋있게 살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도 좀 가고. 이제 그건 내가 4번째 시간에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떻게 노느냐. 그 방법도 모르니까. 저는 우리나라 지금 주일학교, 우리 수원교구가 이 신호도수가 청소년 신앙의 뭐 활성화인가 그래요. 예, 청소년. 근데 주일학교는 난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교육제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학원 죽으라고 다니고 그렇게 지쳤는데 토요일날 일요일날 겨우 실만하는데 성당 가고 점점 성당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주일학교에 있는 돈 없는 돈 다 쏟아넣어. 보좌신부가 그냥 총력을 기울여 주일학교에. 그 6학년 졸업하고 나면은 이놈들이 중고등학교 가면요, 학원 다니고 대학 가야 된다고 성당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1000명이면은 중고등학교는 100명으로 줄어들어요. 여기다 뭘 돈을 쏟아넣고 그래. 주일학교 2박 3일 여름 피정 데리고 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노인대학이야. 노인대학. 노인대학은요, 줄어들지도 않아. 죽지도 않으니까 줄어들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거야. 얼마나 좋아. 그리고 성당 평일미사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할머니 할아버지들 아니야. 주일날 성당 다 메우는 사람들 누구야? 연령 저 초상 남은 거기 갖고 연도 다 바치는 사람들 누구야? 이게 노인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보좌신부는 주일학교 애들을 위한 보좌신부가 아니고 누구를 위한 보좌신부여야 돼? 노인댁을 위한. 이 새파란 신부가 와서 할머니들한테 재롱 피면 좋아 안 좋아? 그냥 우리 할머니들 보좌신부 보기만 해도 좋죠?
근데 왜 그 보좌 신분을 주일학교 애들한테 쏟아 넣느냐고. 참 진짜 노인대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거 관두지 말고 꼭 열심히 다니세요. 아셨어요? 네. 자, 이제 노년의 첫 번째 외롭다 말씀드렸어요. 외롭다. 예. 두 번째로는 노년에 이 자식들하고 문제예요. 자식들하고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렇게 많이 쏟아 넣었는데 너는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계속 섭섭해요. 근데 사실 자식들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해봐. 자식들 아파트 청약 보야지, 애들 학원 보내야지, 전기세 내야지, 전화비 내야지, 먹어야지. 그렇죠? 그 자가용 타고 다니면 요즘 기름값 올라가면 기름값 내야지. 아프면 또 저기 뭐 병원 가야지. 대충 따져보니까 한 달에 최소한 라면만 먹어도요 150만 원에서 18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죽지도 않는 어머니 아버지 오랫동안 계속 잘 모실 수 있어요? 잘 모실 수가 없어요. 그걸 바라는 것도 사실은 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나이가 70이 됐다 그러면은 자식은 자식, 내 인생은 내 인생, 서로 분리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기대서 자식한테 피해 안 주는 게 결국은 누구 도와주는 거야? 자식 도와주는 거예요. 혹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할머니들 중에 내가 그런 의식이 있다, 내가 늙어서 자식한테 호강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있으면 빨리 버리세요. 이제 나 혼자 내 인생 살아가야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한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나중에 자식도 부모한테 계속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가기만 하면 원망하고, 이번 추석 때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많이 싸웠을 거야. 응? 옆집 할망구는 아들이 와갖고 냉면도 사주고 갈비도 사줬다는데 나는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딸이 사줄래나, 근데 나한테 사주는 놈 한 놈 없다. 그러면 자식들이 지겨운 거예요. 하루 이틀 그 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요 냉면 먹고 싶으면요 내 돈 주고 내가 가서 사 먹어요.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내가 지금 냉면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아는 거야. 나만 아니까 누가 나한테 사줘야 돼? 내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 내가 나한테. 누구한테 그걸 사주기를 원해? 70, 80이 돼서. 그래서 제발 재산, 집 자식한테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집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쓰다가 다 쓰다가 통장에 얼마만 남기고 주고? 이제 교육의 효과가 나옵니다. 500만 원만 남기고 죽어요. 모자라는 거는 뭘로 충당하면 돼? 부조금으로 충당하면 돼. 그 죽을 땐 어떻게 죽어? 꼴가닥 죽으면 돼요. 자, 미국은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집으로 깔고 있는 게 30%, 금융자산이 70%예요. 그래갖고 70%를 쓰다가 죽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집으로 깔고 있는 게 90%, 금융자산이 10%야. 그러니까 뭐 하고 싶어도 돈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는 거야. 오로지 뭐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집만 하나 쥐고 앉아 있는 거야. 그 쥐고 앉아서 죽을 때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자식이 그 집을 물려받을 때 몇 살이에요? 70이에요. 내가 90에서 지금 대개 100살에 죽는단 말이야. 그럼 자식이 몇 살에 그 집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아. 70에 물려받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이 집 정리해갖고 나도 맛있는 거 먹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니다가 자식한테 자식도 같이 쓰다가 죽는 게 낫지. 집 남겨놓으면은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네가 더 갖느냐 내가 더 갖느냐 싸운단 말이에요. 반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모시고 왔어요. 근데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랬어. 어머니, 예수님 태어난 데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이 교황님 사는 베드로 성전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근데 아버님이 77, 어머니가 75이었을 때 내가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그러는 거야. 아유, 길에서 죽기 싫다는 거야. 비행기 14시간 타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외삼촌이 미국에 가서 돌아가셨거든요. 여행 갔다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미 돈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 이거 취소하면 안 된다고. 3달 전에 가서 말씀을 드리니 2달 전에 집에 가보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손잡고 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길에서 안 죽으려고. 한 달 전에 가보니까 여행 옷 다 입고 뭐 운동화도 다 했어요. 제가 여행을 모시고 갔는데 비행기에선 잘 자고 중간에 뭐 2번에 밥 나오네 2번 다 먹고 또 잘 주무시고 성지에 딱 그 순례를 하는데 제일 먼저 일어나고 제일 앞장서서 걸어가고 제일 잘 먹는 거 잠도 잘 자고 누가 77이라고 그래요. 그래갖고 토요일날 밤 10시에 집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들어와갖고 나하고 한 15분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하고 성주순례를 갔는데 다음날 10시에 내가 전화를 했어요. 10시에 전화를 했는데 성주순례 갔다 온 분들 다 괜찮은가 확인했는데 다 비몽사몽 전화를 받는 거예요. 40대 50대 된 분들이 갔었는데 근데 집에 전화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2시에 이제 통화가 됐어요. 아유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아버지는 약수터에 물 들어가고요 어머니는 머리하러 가신 거야. 그렇게 13일 동안을 여행을 갔다 오고 다음 날도 안 죽어요. 지금 77, 75 말도 아니에요. 그렇게 모시고 여행을 갔다 왔더니 지난달에 내가 집에 가고 어머니 아버지하고 전심 같이 갈비 먹었어요. 그야말로 갈비를 먹는데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작년에 신부님이 저기 막 성주순례 유럽 갔다 온다고 여행 가방을 이쁜 걸 사주었는데 집에 그 여행 가방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행 가방이 너무 아깝다고. 저 여행 가방이 또 가자 이거지. 또 가자 이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알았다고. 올해는 경제가 어려우니까 내년에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그래서 내년 모시고 갈 계획이에요. 왜? 이제는 인생이 휴가란 말이야. 휴가니까 정말로 인생을 즐겁게 살고 좀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감사하면서 살다가 떠날 때 부조금은 어머니 이름으로 부조금이 들어오면 어머니 이름으로 과원에 집 한 채 줘줄 거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이름으로 집 한 채 드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욕심을 버리세요. 내 자식 내 새끼 이 욕심을 버려. 우리가 하늘나라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뭐 이렇게 세상에 욕심이 많아. 하늘나라에 지향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는 누구한테 돌아가? 난 이 돌아간다는 말 참 좋아해요. 죽었다는 말보다 돌아간다는 말을 참. 어디로 돌아가? 하느님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갈 때는 하느님한테 돌아갈 때는 좀 자신 있게 돌아가야 될 거 아니야. 세상에 다 묻어놓고 그냥 빈털터리로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난 자식한테 다 주고 왔습니다. 하느님 내가 고아원 아이들 정말로 정말 엄마 아버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집 한 채 져주고 왔습니다. 이게 나요? 내가 자식한테 물려주는데 국가가 반 갖고 가고 자식이 갖고 싸웁니다. 지금 이게 나요? 어느 게 나요? 이렇게 얘기해도 집에 가보면은 말짱 노릇먹여요. 자,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제발 내가 자식한테 집 물려준다는 생각하지 말고 그거 아까 조사해보니까 4억에서 5억 정도 한다며요. 내일 집에 돌아가면 바로 은행에 가세요. 응? 그래갖고 바로 은행에 잡혀갖고 한 달에 2억이면 20년 쓸 수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씩. 한 달에 100만 원이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그건 뭐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외롭고 친구가 없고 그 다음에 자식하고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으면은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잘생기고 이뻤던 얼굴에 검버섯이 피죠. 그렇죠? 곱고 이뻤던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생겨서 기력도 빠지고 관절염이 생겨서 무릎도 아프고 골다공증이 생겨서 넘어지기만 해도 뼈가 부러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또 치매까지 걸리면 자식인지 누군지 구분도 못하고 예? 여기가 하늘인지 땅인지 예? 그것도 구분 못하고 고혈압으로 쓰러져 갖고 다리 한쪽 질질 끌고 다니고 그런 거를 주위에서 자꾸 보면 자꾸 자신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미국의 95%는 건강하게 살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지금 안양에서부터 여기까지
관광버스 타고 2시간 반 동안 왔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할머니들은 적어도 100살까지 전혀 문제없이 살 할머니들이에요. 100살까지. 왜? 지금 근력은 100살까지 관리만 잘하면 100살까지 산단 말이에요. 관리만. 그리고 살다가 죽을 때는 어떻게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야? 꼴가닥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할머니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이제 운동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늙었다고 난 늙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정말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문득 기억이 나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하루를 보내고 나면 어느새 어둠이 내립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무엇을 좋아했는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조차 희미해지는 때가 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들을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체면을 지키기 위해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사는 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가족들이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챙겼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고 지쳐도 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책임이고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정말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하는 조용한 물음이 가슴속에서 올라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이유로, 체면을 지킨다는 핑계로 사실은 나 자신을 너무 뒤로 밀어두지 않았나 하는 생각 말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면서 정작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들여다볼 시간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배웠고 나를 뒤로 미루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서는 결코 누구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진실을 말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던 만큼 나를 챙기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먹으면 행복한지, 어디를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조차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답이 막힙니다. 너무 오랫동안 나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책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다만 이제는 그 최선 안에 나 자신도 포함시킬 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결코 욕심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마치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천히 생각해보면 나를 위한다는 것은 사실 아주 소박한 일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성공을 거두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무언가를 이루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쉬고 싶을 때 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평범하고 사소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것들이 우리가 가장 오랫동안 미뤄온 것들입니다. 하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다른 사람들의 일정에 맞추었습니다. 쉬고 싶어도 해야 할 일들이 있다며 참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미루다 보니 어느새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연습입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는지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가끔은 혼자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천천히 음식의 맛을 음미하는 것도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급하게 먹지 않고 누군가를 챙기지 않고 오롯이 나만을 위해 차린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보는 것입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도, 평소 가보고 싶었던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모두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중요한 것은 거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원해서 가는 곳, 내 발걸음이 향하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쉬고 싶을 때 쉰다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쉬는 것을 너무 미안해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있거나 누워 있는 것을 낭비처럼 느낍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게으른 사람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회복시키는 시간이고 내 마음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사소한 것들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챙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커집니다. 작은 행복들이 모여서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는 허락해도 됩니다. 나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을 허락해도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도 됩니다.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건강한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잘 돌볼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이른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흔히 오늘이 가장 어린 날이라고 말합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다는 의미에서 하는 말이겠지만 사실 이 말은 조금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나이를 의식하게 만들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이 유일하게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손안에 있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지 못해서 지금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지금을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면 그 내일이 왔을 때도 또 다른 이유로 미루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특별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쌓인 시점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겪어보았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통찰력은 시간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니 지금이야말로 나를 위해 살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습니다. 체면이나 평판보다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공보다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지금이야말로 진정으로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시간은 항상 흐릅니다. 우리가 결정하든 결정하지 않든 오늘은 지나가고 내일이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이 흐르도록 내버려 둘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 안에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으로 미뤄둔 것들을 생각해보면 됩니다. 언젠가는 해야지 하고 생각했던 것들, 여유가 생기면 하려고 했던 것들, 시간이 나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중 하나만 지금 당겨와도 됩니다. 전부를 한꺼번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만, 가장 하고 싶었던 것 하나만 지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것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삶의 중심을 조금만 나에게 돌리자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을 나에게 돌린다는 것은 균형을 찾는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중심이 너무 바깥쪽으로 쏠려 있었습니다. 가족,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삶이 아닙니다. 중심에는 나도 있어야 합니다.
중심을 나에게 돌린다고 해서 다른 것들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도 그 중심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책임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진리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을 30분만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 30분 동안은 오롯이 나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그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시간입니다. 30분이 부담스럽다면 10분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그 시간이 온전히 나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멍하니 있어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어도 좋고 산책을 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만큼은 나를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시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나를 위한 영역을 넓혀가면 됩니다. 하루 30분이 익숙해지면 1시간으로 늘려볼 수 있습니다. 1시간이 편해지면 하루 중 일부를 나를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나를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챙기는 것이 어색하고 때로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질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주는 평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잘 돌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채워져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더 많아집니다. 반대로 내가 텅 비어 있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작해도 됩니다.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해도 됩니다. 큰 결심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단 한 가지만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됩니다. 먹고 싶었던 음식을 먹는 것, 가보고 싶었던 곳에 가는 것, 하고 싶었던 일을 하는 것, 그 중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하나씩 나를 위한 선택을 이어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새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더 이상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삶은 길고도 짧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쓸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도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것은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충분히 많은 것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사랑과 관심을 돌릴 때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편안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아주 작은 것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선택이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삶 안에서 나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의 하루 안에서 나를 위한 시간을 조금 더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의 관계 안에서 나도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가볍고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평화롭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을 허락하며 매일 조금씩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